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세션을 맡게 된 유인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은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해서 제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한의학연구원에서 비상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시에 ANO랩이라는 알고리즘 만드는 AI 알고리즘 만드는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의 생존 전략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출시하려면 당연히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언맷 니즈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 언맷 니즈를 분석 잘 하지 못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 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실패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언맷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거를 소구하지 못하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그렇게 좀 나쁘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에서는 소비자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일단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시장 속에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를 파악을 해서 고객 가치를 제한하는 식으로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30대한테 인기 있는 게 무엇이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걸 오버컴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걸로 지금 마케팅 전략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회색으로 된 부분은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입니다. 상품을 출시하기 전까지 어떻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지 그런 플로어가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언맷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서 고객 가치를 제한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블루 오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면 니즈라는 게 있고 언맷 니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잠재 니즈라고도 하는데, 표면 니즈라는 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타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속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컴플레인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속도를 빨리 왔다 갔다 하게끔 엘리베이터 속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불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잠재 니즈를 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실제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허비된다는 느낌이 아닐까,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잠재 니즈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엘리베이터 요즘 보시면 타시면 거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거울이 붙어진 원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더니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몸 단정도 다시 하고, 그리고 얼굴도 다시 보면서 뭐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쓰니까 엘리베이터 느린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만 붙여서 소비자의 불만을 없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맷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언맷 니즈의 발견을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표현 니즈를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나 뉴스나 블로그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 있는 글들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글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을 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요약이 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잠재 니즈는 사람이 발굴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마케터들, 그런 사람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 표현된 이 표현 니즈만 가지고 뭔가 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좀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어떤 A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멤버십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십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었어요. 하나도 쓰지 않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그 포인트를 쌓고 있냐? 도대체 쓰지 않고 계속 포인트를 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A씨의 대답이 뭐였냐면 포인트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 이분은 어떤 니즈가 있었냐면 만약에 이 분의 말을 듣고선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인트를 여기 쓸 수 있어요 라고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단순히.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포인트를 많이 쓸까요?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한 로열티가 좀 더 높아질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분의 말한 표현은 내가 포인트를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의 그런 표면적인 니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관찰을 해본 결과 어떤 것이 있었냐면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 멤버십 포인트 정리 노하우를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보면서 이 카드의 멤버십 포인트는 이렇게 쌓는 게 효율적이구나 라고 하면서 A씨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칭찬도 해주고 감사하다는 격려의 표현도 많이 해주고 했거든요. 이분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의 니즈는 뭐냐면 포인트를 쌓아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 자체를 수집을 해서 자신의 멤버십 등급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복해했고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인트 등급제를 카드사에서 만들게 된 거죠.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점수 이상 쌓이면 어떤 등급 계속 높아지면서 그 자체에 대한 멤버십 포인트가 높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충분히 더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카드사가 더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 예제에서도 많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들도 대부분 포인트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포인트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항공사에 가장 높은 멤버십 포인트를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멤버십 등급이 높다라고 하면 그 비행기 탈 때도 남들보다 더 줄 안 서고 탈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만으로 그런 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항공사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항공사의 멤버십 포인트가 계속 높아야 그 멤버십 등급을 유지해야 자기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계속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로 이제 기쁨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의 요구는 항상 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컴플레인에 했다고 해서 그것만 해소한다고 해서 결코 비즈니스 밸류가 창출되지는 않고 왜 이러한 니즈를 갖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계속 파헤쳐 가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객의 욕구 또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품을 출시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니즈만 파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요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우리나라에 출시를 해요. 중국을 출시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일본 국기에 있는 동그란 빨간색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되게 평화롭고 안정감을 느낀대요. 근데
중국인들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빨간색 동그라미를 좋아하진 않죠. 물론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글씨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빨간색 동그라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이 일본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아픈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뭐에서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컬러를 그런 소비자 니즈가 있어도 중국에 출시할 때 만약에 그 제품이 동그랗다고 하면 빨간색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제품 저희가 중국에 출시하려고 하는 제품 자체가 동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빨간색으로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시장에 맞춰서 문화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또 감성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인지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물리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제품을 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맥 니즈를 적용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타깃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종합 유통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 게 뭐냐면 신학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계에는 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8월을 이제 유통업계의 큰 대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마트에서 주전자를 사려고 하는 이제 그 아빠와 아들의 대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언맥 니즈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 주변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가도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주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서 먼 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아들이 주전자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주전자를. 근데 이제 아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는 뭐 학교 앞에 있는 거에서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전자가 굳이 필요 없어 라고 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아들의 언맥 니즈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 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고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타깃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냐면 Back to the College 혹은 Kitchen in the Box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박스 하나에 필요한 주방 용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 박스 하나 사면은 뭐 주전자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박스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선 엄청 히트를 쳐서 결국 12%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유의사항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예제처럼 단순히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 그것이 본인의 니즈가 아니라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퀴먼트를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해줘. 뭐 이런 니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표면 니즈만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면 안 되고 그 니즈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통찰력을 발휘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항상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말은 그렇게 항상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고객의 니즈는 사실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적은 이유 자체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고객이 표면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표면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뭐 분석가나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디스커스 해가면서 시장에서 정말 소비자들의 언맥 니즈가 무엇인지, 숨은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거에 맞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니즈를 그러면 어떻게, 표면 니즈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수단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포커스 그룹 혹은 델파이 조사처럼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불만족 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에서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애플의 사례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서베이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 소비자들한테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직관에 위해서 사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했는데 그게 소비자들이 다 좋아하는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법이 서베이인데,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한테 물어볼까부터 일단은 되게 퀘스천이죠. 대부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많이 드는 비용 자체를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베이 같은 경우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몇천 명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뭐 상품 출시하기 전에 한 몇백 명한테 물어보는 거에 국한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나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데 몇백 명한테 물어봤다고 해서 그게 일반적인 소비자 의견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법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인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은 엄청 많지만 일단은 소셜 데이터, 즉 내가 뭐 어떤 컴플레인을 쓴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온라인상에 올린다. 그 순간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숫자가 아닌 문자로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문자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DA 같은 기법도 그런 것들인데, LDA가 뭐냐면 수집된 문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최대한 비슷한 단어나 유의어들이 많이 담겨 있는 문서들끼리 묶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서들을 주제를 분류하고, 이제 뭐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군집화를 한 다음에 그 군집 내에서 대표적인 단어들을 빈도수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 니즈를, 표면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장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고 신속하다, 그리고 빠르게 표면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소셜 데이터는 바이오메트릭이 없습니다. 즉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오픈해 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즉 뭐 성별도 알 수 없고 연령도 알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연령층이나 성별을 세분화해서 거기서 표면 니즈를 찾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게 단점인 겁니다. 그래서 연령과 성별 이런 디펜던시가 없는 콘텐츠만 발췌를 해서 마케팅 전략, 신제품 전략, 수립 전략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걸 이제 버추어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면 5번입니다. 5번.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피드백을 수집을 해서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내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이용해서 소비자 니즈를 도출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상품 기획을 해서, 상품 기획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면 니즈만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 수립 전문가라든지 분석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표면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될 건지 수요 예측도 하고요. 수요가 충분히 많다라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버추어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제품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셜 데이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스나 블로그고요. 뉴스나 블로그는 지금 출시된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오늘날의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이냐, 불만족 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이제 뉴스 블로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동향이라는 벤처 캐피탈 데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벤처 캐피탈은 이제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은행들인데요. 이 투자하는 은행들은 벤처 기업들한테 내가 어떤 것들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해서 투자 금액을 정해서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금을 주는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데이터를 또 팔아요. 본인들의 데이터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어떤 기업한테 이런 목적으로 기업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줬다라는 데이터 자체를 또 팝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벤처 기업들은 그 캐피탈 자금을 받아서 향후 2, 3년 내에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많은 벤처 기업들이 돈을 투자받아서 어떤 특정 영역에 특정 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많다, 계획이 많다라고 하면 2, 3년 뒤에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 앞으로 2, 3년 뒤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제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네.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 데이터인데 특허 데이터는 대부분 장기형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특허를 낸다는 거는 특허를 내고 나서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내게 되면 보통 4년에서 5년 뒤에 실제로 상품화가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4, 5년 뒤에 주로 시장에 어떤 제품들이 나올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허 데이터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제를 분류하는 건데 소셜 데이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 모델이 들어간 글들을 다 수집해 보면 수백만 건이 나오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수집하면 수백만 건이 나오는데 그 수백만 건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백만 건을 주제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이는 방법이 이제 LDA라는 기법입니다. LDA라는 기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 이건 되게 이론적인 거여서 사실 알고리즘을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이제 분석된 사례인데 어떤 항공사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소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본 거예요. 수집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LDA 방법을 사용을 해서 주제를 분류하면 이렇게 점들이 생깁니다. 이 점들 하나하나가 분류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과거 한 6년 동안 주요 5대 항공사 이용 고객 4,174명의 소비자 리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 아까 말씀드린 LDA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해봤을 때 어떤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승무원의 불친절한 서비스 혹은 지연하고 연착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 주제가 기내에서의 경험, 항공권 취소, 비즈니스 클래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내 경험에 대해서만 어떤 기내 경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기내식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멀리 가는데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냥 밥만 주니까 너무 비행기 안에서 사실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그 입도 심심하고 지루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특정 항공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냐면 아이스크림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저트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기내식을 주는 시간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중간에 나눠준다든지 초콜릿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도 한 5% 신장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음료 시장에서 소셜 빅데이터 시장 그 분석 결과인데요. 2009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09년에서 2018년도에
음료, 베버리지나 푸드가 들어가 있는 글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본 건데 2009년에서 2014년도에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뭐 주요 비중이 이런 음료수, 이런 음식이 포장이 예쁘다, 뭐 에너지 음료, 뭐 동물 사료 이런 것들이 푸드마켓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2009년에서 14년도까지는요. 근데 2014년도 이후의 데이터도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후의 트렌드는 뭐 글루텐 프리라든지 뭐 비건, 뭐 홈메이드와 같은 건강과 웰니스에 관련된 음식과 음료들이 주요 키워드들로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음료나 그 비버리지 시장 자체가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웰니스 관련된 토픽으로 좀 바뀌고 있구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아직도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탄산음료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출시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어떤 제품을 내놔야 되냐, 이런 것들을 방향 설정할 때 상당히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별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뉴스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SNS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런 글들을 수집해서 다 나눠서 봤어요. 거실에서도, 이건 제가 분석을 해본 건데,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커멘트들을 주로 만들어내느냐, 화장실에서는 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커멘트를 적어 놓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화장실에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세신을 한다든지 용변을 본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장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더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거울이 있는데 내가 그 뭐 치아가 아파서 입을 벌려서 거실에서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부인이 온다든지 아이들이 온다든지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약간 창피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내가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서 나 혼자 나의 치아 상태를 확인했다, 뭐 이런 글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세신 용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는 은밀한 장소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뭐 어떤 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냐, 소비자들한테. 화장실에서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모든 건강을 체크해 줄 수는 없지만 치아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전동 칫솔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치아의 부식 상태라든지 잇몸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동 칫솔을 좀 개발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출시된 다음에 소비자의 언민 니즈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니즈들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2013년도의 경험인데요. 2013년도에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스마트폰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글들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분석을 했더니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좀 화면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뭐 글도 읽고 뭐 그림도 보고 하는데 화면이 너무 적어서 좀 화면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 당시에 제일 큰 화면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커서 지하철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뭔가 보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보는지 옆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된다. 그래서 화면이 커져서 좋긴 좋은데, 눈도 시원해지고 커져서 좋긴 좋은데 동시에 나의 사생활이 침범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화면을 크게 하면서 또 그 공공 장소에서는 화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 폴더블은 접히는 디스플레이인데 이미 그거는 이제 나왔죠. 이제 그 반으로 접어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삼성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돌돌 말아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기업의 발전 방향인 거죠.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업무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향후에 출시될 제품의 방향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최근에 했었던 건데 이제 에이바웃이라는 커피숍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에이바웃 커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분석 자체를 2018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에이바웃이 들어가 있는 소셜 문서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음료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일단은 코비드-19 즉 20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음료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습니다. 음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가 코비드 이후에 다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추세에 있는데 음료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네이버에서 음료하고선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뭔지를 좀 요약을 해서 본 건데 보시면 그 코비드 이후에서 보시면 음료 하면은 뭐 어린이, 뭐 탄산음료, 건강, 그다음에 뭐 함소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코비드 이후부터는 20년 4월 이후부터는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있구나. 이 탄산음료는 참고로 이제 되게 탄산음료에 관련된 그 문서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고 건강, 그 함소화는 왜 나오냐면 함소화 보시면은 뭐 어린이들한테 좋은 음료수들이 많이 개발해서 출시되고 있어요. 뭐 홍삼으로 만든 음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음료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코비드 이후에. 이거는 당연히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 고조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컴pen세이션을 할 수 있는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음료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뭐 에이바웃 커피라든지 혹은 스타벅스 이 두 개의 기업들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건강이랑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에이바웃 커피나 스타벅스에 가서 뭐 몸에 좋은 건강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에이바웃 커피나 스타벅스 다 좀 건강에 대한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코비드-19 때문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혹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출시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제주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 버지량인데 이 버지량이 20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보시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버지량 자체가. 그래서 이 상향 트렌드, 우상향 트렌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코비드-19 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방문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되게 줄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버지량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줄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제주도에 관심이 왜 높아지고 있느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20년 4월 이전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많았냐면 제가 여기에는 사실은 강의 전에는 없는데 제가 두 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4월 전과 20년 4월 이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차이점이 뭐냐면 20년 4월 이전에는 뭐 7순, 8순, 뭐 가족 행사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코비드-19이 터지기 전에는 제주도 하면은 가족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관광지였다는 거죠. 근데 20년 4월 이후에 제주가 들어가 있는 문서들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그 힐링 여행, 뭐 관광, 그다음에 요가, 한 달 살이,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주도의 방문 목적이 좀 바뀌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인동 박사가 소셜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유인동 박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툴을 제공을 해서 그 서비스 툴을 유료화되어 있는 툴로 저희가 회원 가입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심으로 해서 내가 직접 소셜 빅데이터를 다 구축을 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예. 그 제주에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와 AI 가지고 제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하고 이렇게 연관성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사회적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 산업으로 좀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특강 형태로 했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뭐 여러분들 또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저희가 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 좀 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